아가야, 너라도 살아.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던 순간 제 몸은 이미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열기와 타는 연기. 눈도 제대로 뜰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어머니가 계시던 방으로 무작정 달려들었고 결국 어머니를 등에 업은 채 불타는 집에서 기적처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에 업혀서도 제게 마지막 힘을 내어 속삭이셨어요. 지민아, 제발 내 남편한텐 말하지 마라. 그 한마디에 저는 오히려 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어머니는 그토록 목숨이 위태로운 와중에도 제 남편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7살의 평범한 주부 한지민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몸을 던질 수 있었냐고 묻지만 저는 지금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그런 분이셨거든요. 저는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자라면서 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됐습니다. 결혼이라는 것도 저에겐 그저 사랑을 넘어 가정을 갖는 일,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 나아가 한 가족이 되는 일이었죠. 그런 제게 어머니는 처음부터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친정이 없던 제게 어머니는 마치 제 엄마처럼 모든 걸 챙겨주셨고 심지어 제 드레스 고르러 같이 가주셨을 정도였어요. 저는 결혼 이후에도 어머니를 정말 진심으로 모셨고 어머니 역시 절 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명절 때면 친척들조차 진짜 모녀 같은 사이라 부럽다고 말할 정도였죠.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웃고 울며 지내왔는데 그날 그 불길 속에서 제가 느꼈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절대 놓칠 수 없다. 어머니는 내가 지킨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지켜야 할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저에겐 그게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뛰어들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그날 이후부터 시작된 일들이 더 뜨겁고 더 무서웠습니다. 어머니는 왜 집안에 홀로 계셨던 걸까요? 왜 제 남편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없었으며 어머니는 왜 남편에겐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걸까요? 이제부터 제가 그날 이후 직접 마주한 진실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가족이라는 단어에 늘 공허함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죠. 누구 하나 제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고 아프면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열을 견뎌야 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혼자 사회에 나와 일을 하며 내 편 하나 있는 삶에 대한 갈망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그렇게 만나게 된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서툴지만 진심 어린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처음부터 저의 외로운 배경을 안쓰럽게 여겨줬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가장 걱정됐던 건 시댁이었어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각을 세우기 마련이라고. 제겐 친정어머니가 없었기에 더욱 그런 시선이 부담스러웠죠. 그런데 그런 제 앞에 어머니께서는 너무도 따뜻하게 다가오셨어요. 처음 인사드리던 날,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셨어요. 나는 지민이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네가 내 딸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그 순간부터 저는 어머니를 단순히 남편의 어머니가 아닌 제 인생에 처음으로 생긴 엄마라 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엔 어머니가 직접 제 머리를 매만지며 세상 누구보다 예쁘다며 웃어주셨고 신혼 첫날 밤엔 반찬 몇 가지를 도시락처럼 싸서 몰래 건네주시며 지민이 먹을 줄 알았지 하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죠. 명절이면 어머니는 저보다 먼저 일어나 일을 하셨고 제게는 쉬어
너는 오늘 손님이야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남들 다 말리는 고부지간인데 저희는 함께 장을 보고 같은 드라마를 보며 때로는 제 속옷까지 어머니가 챙겨주실 만큼 가까웠어요. 동네 시장에서 누군가 따님이세요? 물으면 어머니는 웃으며 응, 내 자랑스런 딸이야 하시곤 했고 그런 말이 저에겐 세상 가장 따뜻한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분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 그리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실 땐 제 일보다 병간호를 먼저 했고 허리가 아프시다 하면 안마도 파스도 직접 붙여드렸어요. 남편보다도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지냈기에 그날 불이 난 집 앞에서 제가 망설이지 않았던 건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그날 어머니가 제게 남긴 말의 의미를 되짚어보니 너무도 많은 의문이 뒤따릅니다. 왜 남편에게 말하지 말라 하셨을까? 어머니가 제게만 털어놓고 싶어 했던 이야기. 그 속엔 어쩌면 저도 모르는 우리 가족의 진실이 숨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집이 다 타버리고 어머니를 업고 나왔던 제 몸은 그야말로 만신창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그을리고 손등은 데인 자국으로 벌겋게 부풀어 있었고 폐안은 온통 연기로 꽉 찬 듯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그런 저를 바라보는 남편의 표정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놀라움도 안도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멍하니 서 있던 남편은 어머니가 무사한 걸 확인한 직후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어? 괜히 더 큰일 났으면 어쩔 뻔했어. 저는 그 말에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한 저와는 달리 남편은 마치 제가 문제를 만든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소방관이 화재 원인과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하러 왔을 때 남편은 그 자리에서 제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 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구조는 됐지만 집 전체가 불탔으니까요.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방금까지 죽을 고비를 넘기셨고 저 역시 생명을 걸고 들어갔던 그 집인데 남편 입에서 처음 나온 단어가 보험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그 얘기를 할 타이밍이야? 어머니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랬더니 남편은 오히려 저를 나무라듯 말했죠. 이런 일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재산 피해가 얼만데.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뭔가 이상하다는 감정을 처음으로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이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었던가. 누군가 아플 때, 다쳤을 때 항상 함께 걱정해주던 그 사람이 맞나? 뭔가 달랐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태도, 감정의 결핍,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험이라는 단어를 맨 먼저 꺼낸 그 이질감이 너무도 생생하게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문득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이걸 알고 계셨던 걸까? 그래서 남편에겐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 그때부터였습니다. 단순한 불길 너머에 뭔가 더 깊고 무서운 것이 숨겨져 있음을 저는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한 것이 불이 났던 그날 처음부터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병원에 계셔야 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요양병원 정기검진이 예약되어 있었고 남편이 직접 병원과 연락을 주고받던 걸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이 나기 직전 어머니는 저희 집에 혼자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구해냈다는 사실에만 몰입돼 있던 상태였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니 자꾸 머릿속에 같은 의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왜 병원에 계셔야 할 분이 그 시간에 집에 혼자 있었을까? 더 이상 혼자 의심만 품고 있을 순 없었기에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오늘 병원 예약 있었던 거 아니야? 왜 집에 혼자 계셨던 거야? 그러자 남편은 잠시 말을 흐리다가 짧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 가기 싫다고 하셨어. 그래서 그냥 집에 계시게 했어. 그 말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본인이 스스로 거동이 불편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셨고 병원 진료는 꼭 챙기시는 분이었습니다. 더구나 갑자기 병원을 거부할 이유도 없었고요. 저는 뭔가 꺼림칙한 기분에 병원에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담당 간호사님의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니요, 예약 취소됐어요. 지난주에 보호자분께서 전화하셔서 아예 병원 일정 조정하시겠다고. 그 순간 등줄기에서 땀이 쭉 흘렀습니다. 남편이 직접 병원을 취소했다는 사실. 그리고 저에겐 그걸 말하지 않았다는 점. 도대체 왜 병원에 계셔야 할 어머니를 굳이 집에 남겨둔 걸까요? 어머니께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아직 회복 중이셨고 연기가 폐로 많이 들어가셔서 말조차 제대로 하시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날 밤 저는 그날 찍힌 CCTV를 확인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집 입구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가 아마도 어머니의 동선이나 누가 드나들었는지 남겨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남편은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건 뭐하러 봐. 다 불에 탔을 텐데. 그냥 넘겨.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당황하거나 피하는 기색도 없이 너무도 담담하게, 너무도 무심하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라는 식의 표정.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이상하다는 걸. 불길보다도 더 뜨겁고 더 무서운 게 우리 집 안에서 피어나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 저는 말 그대로 혼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낀 채 겨우 의식을 붙잡고 계셨고 남편은 보험사와 시공업체, 경찰 조사 관련 연락들로 바쁘다며 저와 제대로 마주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상했던 건 그 누구도 어머니가 그 시간에 혼자 집에 계셨다는 사실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시누이도, 시동생도, 남편도 마치 그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걸까? 정말 이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더 캐묻는 게 이상한 걸까? 하지만 밤마다 어머니의 말이 제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지민아, 제발 내 남편한텐 말하지 마라. 그 한마디가 제 안에서 불씨처럼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간호사에게 부탁해 어머니의 지난 몇 달간 병원 기록과 진료 노트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춰보다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반복적으로 기록된 낙상 소견들, 멍든 흔적, 무릎 타박상, 손목 염좌. 이상한 건 보호자 소견란에 매번 본인 부주의 또는 주방에서 미끄러짐 같은 단어가 복사한 듯 반복되어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지낸 지난 시간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 걷는 것도 조심하시는 분이었고 늘 손잡고 다니셨고 작은 돌부리에도 주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몇 달 사이 그렇게 잦은 부상을 당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머니가 예전부터 몇 차례 조심스레 하셨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혹시 요양원 같은 데 가게 되면 지민이 내가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꼭 편안한 데로 보내줘야 한다. 저는 그게 단순한 노년의 불안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 그건 마치 무언가를 암시하는 말 같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남편이 최근 몇 달간 어머니의 요양원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아봤다는 흔적들이 컴퓨터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터넷 방문 기록에서 특정 노인 요양시설, 장기 요양 등급 관련 정보들,
그리고 무엇보다 고령자 요양 중 사망 시 보험금 지급 기준이라는 검색어까지 발견되었을 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걸 누구에게 이야기한들 믿어줄까요? 그저 며느리가 과민 반응한다는 말이나 듣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혼자 조용히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 손으로 어머니의 이야기를 기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도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게 두려워졌습니다. 집도, 남편도, 그동안 함께 웃고 떠들던 시누이와 시동생까지도. 제가 꺼낸 질문마다 그들은 되레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언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어머니가 사고로 넘어지신 걸 왜 그렇게 확대해? 시누이는 혀를 차며 웃었고, 시동생은 형수, 요즘 많이 예민하신 것 같아요. 불사고 때문에 충격이 크신가 보다라며 제 상태를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남편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그만 좀 해. 다 끝난 일 가지고 왜 자꾸 파고들어? 오히려 엄마 상태에 안 좋은 건 너야.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안의 의심은 커져가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그걸 지워버리려는 듯 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병문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우연히 어머니 방 정리를 하다 서랍 안에서 낡은 메모장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겉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고 속지는 바랜 종이에 흐릿한 펜 자국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장 한 장을 넘겼습니다. 메모장은 온통 짧은 일기처럼 보였는데 거기엔 제가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또 미끄러졌다고 했다. 허벅지가 아픈데 병원은 가지 말자고 하신다. 지민이 앞에서는 말 말자 하셨다. 걱정할까봐 그러신다는데 왜 자꾸 다치시는 걸까? 지민이는 착하다. 내가 없으면 외로울 텐데. 내가 오래 살아야 하는데 겁이 난다. 자꾸 무섭다. 아들, 요즘 눈빛이 낯설다. 무서운 꿈을 꿨다. 남편처럼 되는 건 아닐까?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불안에 떨고 계셨고 그 불안의 방향이 남편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읽은 메모 속에는 명확한 단어들이 많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무언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메모장을 쥔 제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그 안에는 고유한 비명이 담겨 있었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외로우셨고 두려우셨고 그 공포를 저만은 몰랐으면 하셨던 거겠죠.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는 눈 감지 않겠다고. 어머니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진실, 그 끝이 어떤 것이든 제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어머니의 메모장을 읽고 난 후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설마라는 감정은 사라졌고 제 안엔 확인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의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평소엔 관심도 두지 않았던 봉투들이었지만 그 안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중 생명보험 증권이라는 굵은 글씨가 박힌 서류 뭉치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서류엔 어머니의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고 가입일자는 3년 전, 가입자는 남편, 그리고 수익자 역시 남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건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이름, 같은 수익자, 다른 보험사, 총 3건의 보험이 있었고 각각의 보험금은 많게는 1억에서 적게는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착오인가?
어머니가 알고 계셨을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곧 메모장 속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요즘은 서류에 사인만 하라 하신다. 뭐에 쓰이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하란 대로 했다. 저는 그 글이 바로 이 보험 서류를 의미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말하던 어머니의 요양 준비는 이런 식의 준비였던 걸까요? 그리고 불이 나기 전 병원 예약을 취소하고 어머니를 혼자 집에 남긴 것도 결국은 어떤 사고를 기다리기 위한 시나리오였던 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니 그날 남편이 소방관에게 무심하게 던졌던 말이 다시 머릿속을 쳤습니다. 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날은 제가 어머니를 구해냈지만 만약 조금만 늦었더라면, 어머니가 타죽기라도 했더라면, 그 순간 남편이 했을 행동들이 머릿속에 상상으로 떠올랐고, 저는 숨이 턱 막혀와 입을 틀어막은 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확신이 되기까지는 단 몇 초면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보험금 수령을 위해 어머니의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켰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지, 어째서 제가 사랑한 사람에게서 이런 얼굴이 나오는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엔 그가 수익자로 적힌 굵은 글씨와 그 아래 사망보험금이라는 차가운 활자가 생생하게 박혀 있었고, 이제 저는 그걸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저는 이제부터 그걸 밝혀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두려워하셨던 이유, 그 뿌리를 제가 직접 뽑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이전처럼 대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의 불씨는 너무도 분명했고, 함께 밥을 먹는 순간에도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겉으론 아무 일도 없는 척 평온하게 웃어야 했습니다. 들킨다면 모든 게 무너질지도 모르니까요. 대신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신 시아버지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 속 그분은 결혼식 날 한 번 뵀던 게 전부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지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이었죠. 저는 결혼 당시 정리해둔 앨범과 서류들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래된 부고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는 사망 원인이 심근경색으로 기록돼 있었고, 장소는 시골 별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사망 당시 함께 있었던 가족 구성원란에 남편의 이름만 적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던 장소, 혼자 아버지를 간호했다는 남편, 그때도 보험금이 있었을까? 저는 바로 시댁 근처에 사는 큰 고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지만 정 많은 분이라 생각했기에 혹시나 단서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조심스레 안부 인사를 건넨 후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던졌죠. 고모님, 예전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많이 힘드셨죠? 혹시 보험금 같은 것도 정리하셨나요? 고모는 한참 뜸을 들이더니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그땐 보험금이 있었지. 그런데 그 돈 전부 내 남편이 처리했어. 우리한텐 정확히 얼마인지도 안 알려줬고, 그 말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는 그 일 아셨을까요? 라는 제 물음에 고모는 한참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셨지. 근데 그 일 이후로 말이 없어지셨거든. 한 번은 그러시더라. 나도 언젠가 혼자 있게 되면 그 애는 어떻게 할까 하셨는데 그게 그냥 노파심인 줄만 알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보험금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정리했던 그 기억,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제가 그저 착한 아들이라 믿었던 사람은 이미 한번 그런 일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불길 속에서 저에게만 말했는지, 왜 남편에겐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왜 자꾸 겁이 난다고 쓰셨는지 전부 연결됐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알아버린 겁니다. 그날의 불길을 떠올리는 건 아직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온몸이 타들어갈 것 같은 공포와 그 안에서 어머니를 찾아내야 한다는 절박함, 그리고 등에 업고 나왔을 때 느껴졌던 그 무게. 하지만 더 이상 그날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불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 불이 났다고 들었을 땐 당연히 부엌에서 난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물을 끓이시다 깜빡하셨거나 가스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소방서에서 온 화재 감식 보고서를 보고 저는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화재 발생 지점은 거실 전열기 근처였고, 당시 해당 전열기는 전원선이 콘센트에 꽂힌 상태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전열기는 고장난 지 몇 달이 지난 물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거실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고 늘 안방에만 계셨는데도 왜 하필 거기서 불이 났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소방관에게 다시 문의를 했습니다. 혹시 전열기 내부 결함이 원인일 수도 있나요?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결함보단 인위적으로 과열된 흔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타이머 없이 오랜 시간 작동시키거나 열 배출을 막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불길이 튄 그 자리엔 원래 작은 커튼이 걸려 있었고, 제가 퇴근 전에 분명히 창문은 열어둔 상태였는데 감식 결과에선 창문이 닫혀 있었다고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스프링클러는 이상하게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스프링클러 센서 근처엔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었고, 그것이 인식방해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떠올랐습니다. 몇 주 전 남편이 집에 누수 점검을 해야겠다며 천장 근처를 살펴보던 모습.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에 와선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스티커 창문, 고장난 전열기, 모든 게 너무 기묘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화재 전날 남편이 어머니와 통화한 흔적이 단 한 통도 없다는 사실도요. 집안에 어머니 혼자 계셨던 날 남편은 단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당시 출근 후에도 남편에게 어머니는 잘 계셔? 라고 문자했을 때 괜찮아. 방금까지 거실에 계셨어. 라고 답했었죠. 거실, 전열기, 불. 이 모든 단어들이 마치 퍼즐처럼 머릿속에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 불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산된 계획이었을 수도 있다는 걸. 그 불길은 집을 태우려 했던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지워버리려 했던 게 아닐까. 제 몸은 점점 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멈출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처음 눈을 떴던 그날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병실 창으로 오후 햇살이 은은하게 스며들던 시간. 미동도 없던 어머니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고,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내려놓은 듯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저 지민이에요. 들리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잡고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붙잡고 있자 어머니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더니 아주 약한 숨결로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지민아. 그 한마디에 저는 온몸이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짧은 문장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셨고 의료진의 허락하에 저는 조금씩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집에 혼자 계셨어요? 제 질문에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시다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민아, 난 원래 그날 병원에 가야 했잖니. 근데 내 아빠처럼 될까봐 겁이 나더라.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빠? 그러니까 시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은 지병이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제 질문에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그 사람, 그날도 혼자 있었어. 걔랑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걔라는 말, 어머니는 지금 남편을 말씀하신 거였죠. 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똑같았어. 보험, 약, 증서, 서명 전부 걔가 챙겼지. 그땐 그냥 가족이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근데 말이야, 요즘은 눈빛이 달라. 겁이 나. 아버지랑 너무 닮았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어머니의 입을 통해 맞춰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죽음, 그때 챙긴 보험, 그리고 남편의 차가운 태도. 어머니는 그 모든 걸 알고 계셨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게만 마지막 남은 믿음으로 조심스럽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지민아, 그날 말이야. 전열기. 난 안 켰어. 거실에도 안 갔어. 난 안방에 있었어. 그런데 불이 났어. 거기서. 어머니는 떨리는 눈으로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난 분명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야.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누군가의 의도로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고 그 불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어쩌면 제가 지금껏 가장 믿어왔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현실. 저는 더 이상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후 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 안에 쌓여있던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설마라는 억제된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고 남은 것은 단 하나, 확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짓을 말할 뿐이 아니었고 그분의 눈빛엔 어떤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 혼자 품고 있던 공포가 겨우 말로 터져나온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전열기가 놓였던 거실 구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미 화재 후 복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불탄 자국과 설비 배선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적어놓은 사진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콘센트는 고의로 꽂은 흔적이 있었고 연소 방향은 커튼 쪽에서 역류하듯 번졌다고 되어 있었죠. 저는 곧장 그날의 스프링클러 작동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예상대로 화재 발생 당시 센서 반응이 0으로 기록돼 있었고 감지 실패 원인으로는 감지부 덮개 차단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스프링클러 감지 센서 근처에 붙어 있던 스티커가 뇌리에서 떠올랐습니다. 화재 전날 남편이 천장을 점검한다며 의자 위에 올라가 뭔가를 만지작거리던 모습이 선명히 떠올랐거든요. 그땐 그냥 단순 누수 점검이라 믿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 그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불어 저는 보험 약관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 명의의 보험 2건은 질병이 아닌 사고 또는 화재로 인한 사망 시 보장 금액이 2배로 설정돼 있었고 그 조항은 가입 당시 직접 수기 확인 사인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서명을 하신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셨죠. 즉, 누군가 서명을 대리했거나 위조한 겁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그날 평소처럼 안방에 계셨을 뿐이었고
전열기를 켜지도 않았으며 창문도 본인이 닫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머릿속에서 어떤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전열기를 미리 꽂아두고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창문을 닫고 스프링클러는 감지를 못하게 막고 누군가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CCTV를 확인하려 했지만 불길의 대부분의 장비는 손상된 상태였고 저장된 영상도 손실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희미하게 살아남은 영상 파일 하나가 집 근처 상가 CCTV에서 확보됐습니다. 그 영상 속엔 불이 나기 몇 시간 전 늦은 밤 남편이 무언가 커다란 가방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0분쯤 뒤에 다시 빈손으로 들어오는 모습. 저는 가방 속에 무엇이 있었을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민아, 도망쳐. 내가 죽는다. 저는 지금까지 이 집에서 살아왔고 이 사람을 믿었고 가족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이 집 안엔 제가 알지 못했던 얼굴들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분명히 저를 노리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노린 손이 언젠가 제게로 향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였습니다.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해, 증명하기 위해, 보호받기 위해. 그날 저는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너무 늦게 움직인 걸까? 아니면 이제서야 제정신이 든 걸까? 사실 겁도 났고 이 모든 상황이 제 오해일 수도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메모, 병원 기록, 보험 증권, 그리고 소방감식 보고서까지 제가 손에 쥔 것들은 분명히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화재가 고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형사적 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첫마디는 참담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험증권과 메모사본, 사진자료를 모두 펼쳐 보여주며 설명했지만 그분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건 정황일 뿐이에요. 고의성을 입증하려면 누군가 전열기를 켜는 장면, 스프링클러를 막는 장면, 그런 게 남아 있어야 해요. 하지만 지금 CCTV도 없고 직접적인 증언도 없잖아요. 저는 차마 눈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요? 그 말을 내뱉는 제 입술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땐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사망 사건이 되면 조사가 강제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도 사고 경위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게 될 테니까요. 저는 속이 뒤집히는 듯한 기분에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란 말조차 사치가 되어버리는 현실. 제가 이토록 고군분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죽지 않아서 증거가 약하다는 말 한마디에 밀려야 한다니. 저는 그렇게 망연자실한 채 집으로 돌아왔고 어머니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앞에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말끔한 셔츠, 단정한 머리, 무표정한 눈. 그는 저를 보고 담담히 말했어요. 내가 들어가도 돼? 간호사들이 지민이한테만 면회 허락 받았다던데.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남편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불쾌감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어머니 상태가 아직 안 좋아서. 그러자 남편은 눈을 가늘게 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너 좀 이상해졌어. 나 몰래 뭘 그렇게 다니는 거야? 저는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의심은 이미 시작됐고 이제는 누가 누구를 먼저 공격하느냐의 싸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보험사에서 발송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생명, 사고 경위 확인 필요.
수익자와 피보험자 간 가족관계 추가 입증 서류 제출 요망, 보험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시고 병원에 계시며 회복 중이십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이미 보험금 청구에 들어간 것이었죠.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로 바라는 게 어머니의 회복이 아니라면 그걸 멈춰야 할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의심은 이제 남편이라는 사람 자체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 청구가 벌써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그가 단 한순간도 어머니의 생명보다 그 이유를 먼저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을까? 어머니, 아버지, 그것만이 전부일까? 저도 모르게 남편의 과거를 파고들기 시작한 건 그런 본능적인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연락한 건 남편의 대학 동기였던 사람입니다. 결혼식에서 주례 대신 축사를 해줬던, 당시엔 제게도 참 따뜻해 보였던 분이었죠. 어렵게 번호를 찾아 연락을 드리고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예전에 남편 이름 주변에 좀 이상한 일 없었는지 기억나세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친구, 솔직히 말하면 좀 계산적인 면이 있었죠. 대학 때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더 그랬던 것 같고, 한 번은 기숙사 친구가 다쳤는데 그 보험 처리 관련해서 이상하게 개입했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땐 그냥 적극적이다 정도로 넘어갔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오래전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남편의 직장 동료였던 분과의 통화에서 확인됐습니다. 아, 그분 그때 회사 사고 났을 때 보험 청구 대리해 주셨던 그분 맞죠? 사고 당한 직원보다 더 자세히 챙기셨던. 저는 그 통화가 끝나고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남편은 누군가가 다치는 상황에서 그것을 재빠르게 보험금으로 전환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감정보다 계산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게도 그런 면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초반 저희 둘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남편은 언제나 감정보다 해결책을 이야기했죠. 누가 위로를 해줬는지 마음이 상했는지보다도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땐 든든하다고 생각했어요. 실용적인 사람이라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 말 속에 진심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득과 피해를 따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도 그는 병원보다는 요양원으로 옮기자는 말부터 꺼냈고, 어머니가 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이자 바로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회복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보험금 청구를 했고 수익자로 자신의 이름을 올려둔 채 아무렇지 않게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더 이상 가족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어머니의 눈빛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고 고통에 울부짖는 사람을 안아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의 세상엔 생존만 있었고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움은 이제 저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의심은 이제 남편이라는 사람 자체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 청구가 벌써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그가 단 한순간도 어머니의 생명보다 그 이유를 먼저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을까? 어머니, 아버지, 그것만이 전부일까? 저도 모르게 남편의 과거를 파고들기 시작한 건 그런 본능적인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연락한 건 남편의 대학 동기였던 사람입니다.
결혼식에서 주례 대신 축사를 해줬던 당시엔 제게도 참 따뜻해 보였던 분이었죠. 어렵게 번호를 찾아 연락을 드리고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예전에 남편 이름 주변에 좀 이상한 일 없었는지 기억나세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친구, 솔직히 말하면 좀 계산적인 면이 있었죠. 대학 때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 더 그랬던 것 같고, 한 번은 기숙사 친구가 다쳤는데 그 보험 처리 관련해서 이상하게 개입했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땐 그냥 적극적이다 정도로 넘어갔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오래전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남편의 직장 동료였던 분과의 통화에서 확인됐습니다. 아, 그분 그때 회사 사고 났을 때 보험 청구 대리해 주셨던 그분 맞죠? 사고 당한 직원보다 더 자세히 챙기셨던. 저는 그 통화가 끝나고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남편은 누군가가 다치는 상황에서 그것을 재빠르게 보험금으로 전환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고, 심지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감정보다 계산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게도 그런 면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초반 저희 둘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남편은 언제나 감정보다 해결책을 이야기했죠. 누가 위로를 해줬는지 마음이 상했는지 보다도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땐 든든하다고 생각했어요. 실용적인 사람이라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 말 속에 진심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득과 피해를 따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도 그는 병원보다는 요양원으로 옮기자는 말부터 꺼냈고, 어머니가 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이자 바로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회복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보험금 청구를 했고 수익자로 자신의 이름을 올려둔 채 아무렇지 않게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더 이상 가족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어머니의 눈빛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고 고통에 울부짖는 사람을 안아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의 세상엔 생존만 있었고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움은 이제 저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고 산소 호흡기에 일정한 기계음만이 흐르는 가운데 어머니의 눈동자는 마치 먼 시간을 바라보는 듯 깊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민아, 이제는 네가 알아야 할 것 같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내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모두가 지병이라 믿었고 나 역시 그렇게 정리되길 바랐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셨습니다. 그날 집엔 우리 둘뿐이었어. 그리고 네 남편. 걔가 그날따라 아버지 주변을 유난히 맴돌았지. 약을 챙겨준다며 이것저것 들고 다니고 병원 서류도 자기가 확인하겠다고 했어. 그땐 그냥 효자라고 생각했다. 아무도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주는 집안에서 그런 아들이 있다는 게 고마웠거든. 어머니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쓰러진 날, 그 애는 이상하리 많지 차분했어. 심장마비 같아요. 병원 가는 도중에 숨졌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더라. 장례식도 간소하게 치르자고 했고 보험금 정산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그땐 내가 너무 충격에 빠져 아무것도 따지지 못했어. 그냥 그래야 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이의 눈빛이 낯설더라. 저는 그제야
왜 어머니가 항상 남편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한 번은 그런 꿈을 꿨어. 내가 자고 있는데 그 애가 내 얼굴을 내려다보며 뭔가를 들고 있는 거야. 식은땀이 나고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그날 이후로는 같은 방에서 자는 것도 두려워졌지. 어머니는 제게 몸을 기댄 채 천천히 말씀을 이었습니다. 지민아, 네가 나타나고 나서 난 처음으로 살고 싶어졌어. 누군가 날 사람으로 대해주고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느낌. 그게 얼마나 따뜻한 건지 너는 몰라. 난 늘 혼자였고 겁만 먹고 살았어. 그런데 네가 날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내가 다시 사람처럼 느껴졌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오랫동안 외로우셨고 두려움 속에 침묵하며 살아오신 거였습니다. 네, 남편이 내 아버지를 닮았다고 했던 말. 그거 사실은 그 반대였어. 내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게 고통이었다면 이 애는 계산이야. 감정이 없어. 웃을 땐 웃지만 그 안엔 아무것도 없더라. 그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거야. 어머니의 고백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제 가슴을 짓누르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어머니 혼자 아니에요. 절대요.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회한이기도 했고 안도이기도 했으며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작고 따뜻한 희망 같았습니다. 경찰서 문 앞에 서는 데까지 저는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단순한 오해는 아닐까? 어머니가 회복된 이상 그냥 묻고 넘어가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던 그날 밤의 감촉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지민아, 내가 날 지켜줬잖니. 그 말 한마디가 제게 답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단순한 가족의 오해나 갈등이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담당 형사는 조용한 말투로 저를 맞이했고 처음엔 다소 경계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꺼낸 자료들, 보험 가입 내역, 스프링클러 비작동 보고서, 화재 위치, 어머니의 진술 요약, 그리고 스스로 작성한 일지까지를 하나씩 건넬 때마다 그의 눈빛은 조금씩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화재 사고와는 많이 다르네요.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질 듯한 안도감과 함께 전신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다는 감각, 그리고 이 싸움이 이제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경찰서를 나서는 길, 하늘은 흐리고 어두운 구름이 깔려 있었고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무거운 기운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말끔한 옷차림,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얼굴. 저는 외투를 벗고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지만 그의 말이 등을 때렸습니다. 오늘 경찰서 다녀왔더라.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당신 핸드폰 위치 기록, 내가 좀 확인했어.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고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지민아, 이러는 거 우리한텐 도움이 안 돼. 그 말 속엔 협박도, 회유도, 질책도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 정말 큰 착각하고 있는 거야. 저는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또렷하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했는지는 곧 확인되겠지. 남편은 처음으로 표정을 일그러뜨렸고 마치 이 여자도 더는 손안에 있지 않다는 걸 인식한 사람처럼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낯설었고 무서웠으며 동시에 제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병실로 다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신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고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지민아. 이제 끝까지 가자.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는 탈출구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아갈 뿐이고 끝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돌아온 밤, 저는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병실 한쪽에 놓여있던 작은 여행 가방 안, 깨끗하게 접힌 옷가지들 사이에 얇은 봉투가 끼워져 있었고 겉면에는 볼펜으로 적은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민이에게 저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이미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A 사용지 몇 장과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용지에는 어머니가 손글씨로 써내려간 메모와 사본들이 붙어 있었고 USB엔 녹음 파일과 스캔한 문서들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하나하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손글씨 메모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3일 보험 설계사 씨가 방문, 아들 요청으로 서명하라고 함. 내 보험이라면서도 설명은 듣지 못함. 2024년 2월 15일 병원 진료 취소. 나는 간다고 했는데 아들이 이미 취소했다고 전함. 이상하다고 느낌. 지민이한텐 말하지 말라고 함. 괜히 걱정시킬 일 아니다라는 말이 오히려 무서웠음. 저는 문서들을 넘기며 그 안에 포함된 진단서 사본, 보험 약관 4일난 복사본, 가입일과 만기일 정리표 등 어머니가 얼마나 세심히 기록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자 녹음 파일 하나가 재생됐습니다. 거기엔 남편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 요즘 요양 등급도 받아야 하고 이건 미리 준비하는 거야. 설명하면 더 헷갈리시잖아. 어머니의 낮고 불안한 목소리도 따라 들렸습니다. 그게 나중에 지민이가 보면 뭐라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남편의 말. 지민이는 몰라도 돼요. 엄마만 잘 아시면 돼요. 저는 그 녹음 파일을 끝까지 듣고 나서 말없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지도 않았습니다. 분노도 넘어서서 마치 어머니의 등 뒤에 제가 숨어 있었던 것처럼 그분이 제게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 올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언젠가 제게 이 모든 걸 맡기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걸요. 그래서 남편이 모르게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못한 채 혼자 힘으로 이 작은 봉투를 남기신 거였습니다. 저는 그 파일들을 복사해 외장 하드에 저장했고 그날 밤 경찰서로 다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자료를 전달하자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사건화가 가능합니다. 정식 수사로 전환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켜낸 증거, 그리고 제가 포기하지 않고 파고든 사실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불길보다도 더 뜨거웠던 거짓의 껍질이 드디어 벗겨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증거를 넘기고 돌아온 저녁. 집안 공기는 숨막히도록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남편의 표정은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엔 냉기와 짐작할 수 없는 위압이 번져 있었고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경찰에 뭐 넘겼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책상 서랍이 뒤져진 흔적, 침실에 숨겨둔 백업 USB가 사라진 것, 그리고 그의 전화로 걸려오는 모르는 번호들. 남편은 더 이상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민아, 지금 멈추면 우리 둘 다 안 다쳐.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자. 엄마도 조용히 계시면 되는 거고. 그 말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우리 둘이란 말이 이렇게 공허하고 비열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더 숨기지 마. 어머니는 다 말씀하셨어.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제 어깨를 움켜잡으며 속삭였죠. 너 지금 정신 나간 거야. 내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걸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거 내가 다 무너뜨리려는 거야? 그의 손끝에 힘이 들어갔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쌓아온 건 없어. 당신이 쌓은 건 거짓말뿐이야. 그 말에 그는 손을 뗐고 고개를 돌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너도 책임져야 할 거야. 나만 무너지진 않을 거야. 알지? 그의 협박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파일을 외부 클라우드에 저장했고 변호사와도 연락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직장에서 조용히 불려나갔고 경찰이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대신 저희 집 앞 CCTV엔 낯선 차량이 몇 차례 돌다 사라지는 장면이 남았습니다. 저는 문을 이중 잠그고 어머니 병실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는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넌 이제 나보다 더 강해졌다. 내가 내 딸이라 정말 다행이야.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이건 복수나 정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이고 존엄이고 사랑이었습니다. 남편이 파괴하려 했던 건 단지 어머니의 생명이 아니라 인간의 관계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를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저는 지금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끝에 누가 남게 될지는 이젠 분명합니다. 경찰서 조사실에 다시 앉게 된 날, 저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손엔 어머니가 남긴 자료, 남편의 음성 녹음,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오작동 보고서, 보험사로부터 받은 청구 내역 증명서까지 모두 들려 있었고, 이제 더는 단서가 아닌 증거로, 의심이 아닌 사실로 이 모든 걸 밀어붙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더 이상 제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남편분, 이번 주 내로 소환 예정입니다. 고의성 여부는 수사 중이지만 정황상 단순 화재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험사 측에서도 수상한 보험 가입 내역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었고 어머니 명의의 보험금 3건 중 2건이 고위험 계약으로 분류되어 지급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짐을 싸서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직장인은 돌연 사직서를 내고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검토 중이라고 했고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싸움이 끝나간다는 걸.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실로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 아래로 미약하게 숨을 몰아쉬고 계셨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을 넘기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 준비하시죠. 그 말에 저는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단 한 번도 어머니를 그렇게 보낸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병상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걸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다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무서워하셨던 거 다 밝혔어요. 아무도 어머니한테 손 못 대요. 절대 못 건드려요. 어머니는 눈을 반쯤 감은 채 손끝으로 제 손을 한번 쓸어내리셨습니다. 미약한 목소리로 단 한마디만 남기셨습니다.
고맙다, 내 딸아. 그리고 어머니는 아주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단단한 벽돌 하나가 제 마음속에 쌓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이 싸움을 결코 복수심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했던 어머니, 조용히 눌려 살아야 했던 여성으로서의 삶,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선택이 저라는 사실이 제겐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긴 건 유언도, 물질도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용기와 정의감,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떠나셨지만 그분이 남긴 진실은 아직 살아 있었고 제가 해야 할 일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간입니다. 어머니의 장례는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조문객은 몇 되지 않았고 남편과 시가 식구들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분향을 받고 혼자 영정 앞에 서서 어머니의 손을 닮은 위패를 가만히 바라보며 인사드렸습니다. 어머니, 끝까지 못 지켜드려서 죄송해요. 그래도 어머니 말대로 끝까지 갔어요. 저 잘했죠?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았지만 제 마음 한가운데서는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저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잠적 중이었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아직 소재를 추적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지켜냈고 끝까지 싸웠으며 무엇보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제 전부처럼 간직하고 있었으니까요. 내 딸아,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몇 번이고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 없이 자란 사람입니다. 늘 어머니라는 단어에 목이 메었고 어머니가 나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늘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를 만나고 그분을 진심으로 따르면서 처음으로 내가 누구의 딸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늘 저를 지민아라고 불러주셨고 제 입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해주신 분이셨죠. 저는 그분의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불길 속으로 들어갔고 그 뒤에 모든 걸 감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집도 정리했고 도시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꿈꿨던 작은 꽃집. 제가 그 뜻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향기를 전하고 매일 꽃을 만지며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제 마음속에 피어난 어머니와의 추억도 더 고요하고 따뜻하게 자리 잡게 되겠죠. 어떤 날은 여전히 힘들고 어떤 날은 어머니 목소리가 그리워 가만히 눈을 감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눈을 뜨면 제 손엔 작고 단단한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큰 사랑을 받았고 누구보다 깊이 지켜낸 사람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저는 씻고 머리를 묶고 어머니의 마지막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주신 이름처럼 사람답게 그렇게 살게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칩니다.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랑의 기록을.